네, 14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시는 FMC 회의, 우리가 어떤 부분에 관전 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이후에 이게 정말 라스트 댄스일까,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일까,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까, 이런 부분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롬 파월의 마음을 읽는다. 제롬 파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것을 또 변수로서 고려할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항상 늘 말씀드리듯이 세 가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한 가지가 뭐죠? 물가 안정됐는지. 두 번째가 뭐죠? 경기 안정됐는지. 세 번째가 뭐죠? 금융 안정됐는지.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세 가지가 중앙은행의 목적이니까 그 중앙은행의 목적답게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분석할 겁니다. 들여다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FMC 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MC 위원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CPI 물가죠. CPI 물가 지표를 보시면 9.1에서 3.0까지 최근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거의 5에서 4.0, 3.0으로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최근 들어 5.3, 4.8로 근원 물가조차도 다소 안정화되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5.25%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5.5%가 될 텐데, 아니 5.5%면 뭐 이거 물가 안정 수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상회하는 기준금리의 레벨이니까 앞으로 물가 안정화가 자연스럽게 유도되는데 충분한 높은 금리야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겠죠, 현재로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따가 굉장히 심도 높게 우려할 만한,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변수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CPI를 봤는데 CPI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에너지 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보시는 것처럼 5월 물가 상승률에는 에너지 물가가 마이너스 11%, 6월 물가 상승률에는 에너지 물가가 마이너스 16.7%. 이거 왜 그래요? 전년 동월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2년 6월 국제 유가 100달러가 넘었죠. 근데 23년 6월 국제 유가 70달러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16%가 더 되죠. 그런 것들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많이 안정화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쩌면 에너지 물가가 다시 치솟거나 또 식료품 물가가 다소 안정화되는 흐름인데 이게 다시 치솟거나 하면 이거 물가 안정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단서를 잡을 수 있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하다.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변수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물가 상승률, 근원 물가 상승률 둘 다 잡히니 금리 그냥 이제 추가적인 인상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기여도를 봐야 돼요. 이 기여도의 개념을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기여도의 개념입니다. 제 기여도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 본 적은 처음인데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물건을 드는 사람이 4명이라고 할게. 4명. 근데 4명이 다 힘을 막 힘들여서 4명이, 자, 그러면 손 2명, 2명, 이제 4개의 손가락이죠. 4명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힘 꽉 줘서. 그러면 이제 9.1%로 물가가 치솟을 때는 4개의 힘이 동시에 강하게 작용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명의 힘이 빠져요. 힘이 이제 약해져요. 이렇게 약해져요. 그 다음 한 명의 힘이 좀 약해져요.
그러나 여전히 이 두 개의 힘이 약해졌더라도 들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 중에 한 명이 빠져나와서 오히려 반대로 눌러요, 이제. 그러니까 이 남은 세 명은 힘이 약해졌고, 그죠? 힘 세 명은 약해졌고, 오히려 한 명은 이제 거꾸로 눌러요. 결과적으로 그게 이 책의 위치를 결정져요. 이게 마치 기여도예요. 자, 한번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물가 상승률의 레벨이 9.1에서 3.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에너지 물가는 오히려 위에서 눌러줘요. 마이너스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근데 그 두 가지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근원 물가라고 했죠. 왜냐면 식료품 물가는 급등락이 심하잖아요. 요즘 같은 현상 제가 정말 매년 반복되기, 제가 뭐 대단한 예언가가 아니라요.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예측했던 거예요. 올 여름에 또 식료품 물가 치솟을 거라고. 왜? 홍수 오고 가뭄 오고 폭염 오고 농작물 피해가 막심하죠. 그럼 농작물 공급이 부족해요. 그럼 농작물 가격이 치솟죠. 이렇게 농작물은 식료품이잖아요. 오이, 호박, 상추 가격, 상추 한 장이 300원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치솟는 것은 식료품 물가인 거예요. 그죠? 급등락이 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급등락이 심한 품목을 제외해 놓고 봐야 기조적으로 제대로 물가가 잡히고 있는가, 지금이 고물가 시대인가 저물가 시대인가를 진단하는데, 구조적으로 고물가 시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데는 식료품 물가는 오히려 방해가 돼요. 에너지 물가도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뭐라고 합니까? 근원 물가 상승률. 그죠? 근원 물가. 근데 이 보시는 것처럼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안 빠지고 있다. 그 기여도가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이번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안정화되고 근원 물가 상승률도 어쨌든 둔화되고 있으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해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끝낼 수도 있다라는 지금까지의 물가 상황 진단을 보면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한번 남아 있지만 그게 라스트 댄스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상황 진단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뭐 1%대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다시 올랐는데 그래도 2%대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가도. 그러니까 물가 안정은 아직 안 나타났지만 뭐 5.5%의 기준 금리면 충분히 물가 안정 수순에 도달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이따 반전이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PC 물가 같은 경우는요. 날짜를 헤아려 보면요. FMC 회의가 27일 날 새벽 3시에 결과가 발표돼요. 그리고 28일 날 PCE가 발표됩니다. 28일 날 PCE는 뭐 상대적으로 안 해드려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김이 다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추측인데 뭐 과도한 추측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PC 물가 상승률은 보도는 28일 날 밤에 되지만 FMC 위원들은 잠정치 정도라도 받아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하루 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한다면 어쨌든 이 PC 물가 상승률도 3.8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근원 물가도 4.6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금리 인상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가는 요렇게 진단할 겁니다. 물가는 그래도 안정화 수순에 어느 정도 왔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그거고요.
하반기에 등장할 변수는 또 다른 변수인 거예요.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니까 불확실성, 변수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IMF 경제 전망 설명드릴 때 persistent challenges, 지속적으로 불확실성 덩어리들, 도전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뭡니까? 아까 물가 안정 여부, 경기 안정 여부, 그 다음 금융 안정. 두 번째, 경기 안정 봐야 돼요. 근데 경기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 실업률이 크게 안 치솟아요. 그죠? 오히려 최근에 3.7, 3.6으로 떨어졌어요. 치솟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나름 괜찮고, 오늘 발표됐던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 담긴 내용도 그것을 더 시사해 주죠. 종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상향 조정했죠. 그죠? 그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죠. 또 임금 상승률은 그래도 다소 떨어졌지만 4.4% 밑으로 잡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경기는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미국 경기 괜찮다. 아직까지 괜찮다. 마음 놓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씀 드리고요. 미국 경제 성장률 오늘 발표된 IMF 경제 전망에서도 종전까지만 해도 1.6%의 미미한 경기 침체가 올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1.8%로 또 상향 조정한 것은 이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도 있어. 뭐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예요. 근데 이게 경기 침체 맞아? 하는 의문이 들 만큼의 경기 침체. 예.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아직도 탄탄해요. 탄탄하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도 돼. 라는 판단을, 물가가 만약에 안 잡힐 거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도 돼. 라는 하나의 근거가 또 등장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IMF 경제전망 보고서가. 이해가시죠? 그 경기 안정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미국 경제는 도대체 언제 침체 오느냐?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그런 말 그대로의 경기 침체는 23년 끝자락 그리고 24년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24년 1분기 혹은 23년 4분기. 근데 이게 경기 침체인데요. 이것도 역시 경제 위기는 아닙니다. 경기 침체지 경제 위기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경제가 서서히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 이렇게 보고요. 23년보다 24년 경제가 더 안 좋아요.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금리의 역습을 후순위로 받는 거고, 저는 의외로 탄력적이지 않다. 미국 경제가 고금리의 역습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GDP가 큰 나라이니만큼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채널에서 얼마 전에 김영익 교수님이 찾아오셨었죠. 저랑 경익남과 토론합시다를 같이 진행했었는데요. 이건 각자의 뷰니까 제가 존중을 하고요. 저랑 김영익 교수님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교수님은 좀 경제 위기 올 것으로, 미국 경제가 좀 경제 위기에 가까울 것으로 그렇게 진단하시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연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고 경기 침체 국면이니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차이점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해 가시죠? 차이점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김용익 교수님의 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시고 또 각자가 보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루 다양한 의견들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금융 안정입니다. 세 가지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물가 안정, 경기 안정은 봤어요. 세 번째,
예, 금융안정인지. 근데 금융안정이라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그 주제가 특히 우리나라로 치면 부동산 PF 이쪽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금융부실로 걱정하는 부분이 뭔가요? 네, 상업용 부동산이죠. 상업용 부동산 발금융부실 여부를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문별 공실률을 비교해 보시면요. 사무실의 공실률이 다른 아파트나 산업이나 소매 상가죠에 비하면 이 사무실, 오피스 공실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상업용 부동산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문별 공실률을 추세를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 공실률이 좀 늘다가, 그죠? 공실률이 좀 늘다가 그 이후에 공실률이 안 떨어지고, 거의 안 떨어지고 계속 치솟기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 이거 분양되고 나면 돈 갚을게요 하면서 대출 받는 게 부동산 PF인데요. 분양이 안 되면 돈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이렇게 치솟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 상업용 부동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금융을 끌어다 썼을 텐데 그 금융 부실이 연결될 수 있겠죠. 갚지 못하는 빚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려됩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기업 대출이 있고 주거용 부동산 대출이 있고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있고 소비자 대출이 있는데 대형 은행끼리 비교해 보면 주거용 부동산 대출 잔액이 더 많아요. 근데 중소형 은행들이 유독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비교가 되죠. 압도적으로 높죠. 마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건설사들이 지방이나 주요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저축은행 등의 건설을 위한 부동산 PF를 많이 끌어다 썼다 한 것처럼 역시 미국 같은 경우도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올라가는데 중소형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줬다. 거의 비슷한 흐름이 전개되죠. 그러니까 분야가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 안정이라는 면에서 미국은 이게 좀 불안해요. 미국도.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어떤 대응을 할까요? 금융기관들이.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국내 금융사들도 금융부실의 정도가 커지니까 제가 물을 마시다가 얼음이 하나 입에 들어갔어요. 빨리 얼음을 깨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은행 입장에서 이럴 때일수록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대출 적극적으로 해주자 이렇게 움직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이럴 때는 위기 관리가 중요해. 대출을 꺼려야겠어. 대출해주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상식적으로. 예, 꺼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금융사 여러분 아무나 은행에 아는 직원 그냥 소위 뭐 여러분 인턴 사원을 알더라도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경영자급 아니더라도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대출해주지 말자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대출해주지 말자. 그러니까 대출 태도를 강화할수록 대출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어디에?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대출을 해주지 말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물론 주거용 부동산, 금융부실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올라가죠. 대출해주지 말자. 대출 태도가 꺾이는 거예요. 이런 흐름은 둘 다 연결되지만 유독 어디를 중심으로 대출 태도가 부정적으로 갑니까? 대출 안 해주자로 갑니까? 네, 상업용 부동산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정말 말 그대로 미국의 금융 안정도 역시 불안한 요소가 있겠구나. 앞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persistent challenges, 지속적으로 여러 챌린지가 있구나. 단기간 안에 그래도 뭐 경제 회복이 진전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종합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죠. 물가 안정. 이 정도면 물가 안정 수준에 있어.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하지 않아도 되겠어. 5.5면 충분해. 그죠?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야. 이렇게 무게를 둘 수 있겠죠. 현재까지만 보면. FMC 위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다음 경기를 보면 금리 인상 아직 3번 더 해도 돼 이런 느낌이에요. 경기 침체 아니니까 아직까지도 짱짱해. 근데 금융 안정 여부 이 세 번째 불확실성 요소가 있다 보니 야,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고 경기 뭐 이 정도 강한 경기 침체 안 왔으니 진짜 우리 통화 정책 잘한 거야. 금융 안정도 좀 살펴보자. 더 강한 금융 불안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겠죠. 그리고 지금의 이런 금융 불안만으로도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파월도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준금리 인상할 때 나타나는 유동성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되셨죠? 답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하지 말자의 무게를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금융 불안 정도를 봐가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지 여부를 판단하자라는 식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F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 할 때 분명히 보세요. 7월에 FMC 회의 있고 7월 내일 모레 있죠. 그리고 8월에는 뭐가 있어요?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잭슨홀 미팅이 8월 25일쯤에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랑 함께 해주세요. 잭슨홀 미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FMC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FMC 회의를 하기 전까지 나름의 약 2달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이 더 늘어날지 또 물가는 순순하게 잡힐지 경기 불안 더 있을지 이런 걸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신호를 만약에 던진다면 금융 불안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US 뱅킹 시스템, the US 뱅킹 시스템, 미국의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은 매우 resilient, 강하다, sound and resilient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강하고 회복력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융불안 걱정된다. resilient다 한다는 표현을 빼거나 뭐 사운드하다는 표현을 하나 빼거나 좀 금융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챌린지한 과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다소 예고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관전 포인트로 보시고 FMC 결과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분명 FMC 회의 결과 기자회견 때 분명히 기자들이 똑똑한 기자들이 하반기에 정말 과연 물가 잡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분명히 파월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변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 물가 안정 정말 수순에 있는 건가 라는 것을 판단하게 만드는 3대 변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조 효과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래프를 따로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23년 물가 상승률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22년 1월부터 6월까지 9.1까지 상승할 때 23년 상승률이 많이 하락하죠. 이게 다소 기저효과라는 거예요. 왜? 22년 1월과 비교한 23년 물가가 6.4% 상승한 거고 22년 6월에는 41년 만에 최고치의 물가가 기록됐는데 그거에 비하면 3.0%밖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기조 효과인 거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그 이후에 그만큼보다는 못 찍으니까. 그리고 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된다든가 국제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이 다소 하향 안정화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된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그러니까 23년 7월 이후의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강한 흐름으로 쭉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때까지는 나름 쭉 떨어졌지만 6월 이후에는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일 거야. 기저효과가 작용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떨어졌던 거지. 7월 이후에는 반대로 역기조 효과가 발생하니 물가 상승률이 2%에 근접하게 오는데 좀 더디게 걸릴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변수라는 거죠. 기저효과라는 변수. 여러분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변수부터가 매우 재밌다고 표현해 볼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익남 시리즈 다 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께서 경익남 시리즈에서 엘니뇨 제가 엘니뇨 간과할 수 없는 변수라고 말씀드렸던 영상을 지지난주 영상을 나중에라도 꼭 보십시오. 엘니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 중서부에 가뭄이 더 늘어나요. 이 가뭄의 정도를 보면 약 12년 전의 모습만큼이나 12년 만에 가뭄이 찾아와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USDA라고 이 가뭄 지역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여기 자료에서 제가 이거 하나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자료를 오타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됐습니다. 지워졌죠? 잘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메이저 크롭 에어리어 그리고 마이너 크롭 에어리어 여기 보시면 곡창지대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빗살 무늬로 표시한 게 가뭄 지역입니다. 근데 메이저한 곡창 지역 그리고 조금 덜한 곡창 지역들 보세요. 거기와 이 빗살 무늬 가뭄이 겹친 지역을 보세요. 상당히 많은 곡창지대에 가뭄이 덮쳤죠. 그걸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보면 엘니뇨가 이상기후를 만들고요. 그 이상기후가 가뭄을 유도하고요. 그 옥수수 생산지에 가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 공급량을 보면 특히 상급 품질의 공급량이에요. 이 보시면 2021년이 공급량이 이랬고 22년 공급량이 이랬고
18년에서 22년 동안의 평균 공급량이 이러했는데 23년 공급량은 그걸 훨씬 밑돈채 움직이죠. 이렇게. 그죠? 공급량이 딸린다는 거예요. 공급량이 딸린다는 얘기는 곡물 가격이 어떨 것이다?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엘니뇨 얘기할 때는요, 더 많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23년 하반기 엘니뇨 영상 꼭 보십시오. 간과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엘니뇨 때 엘니뇨가, 그러니까 기상과학자들이 말하기를 23년 하반기에 강한 엘니뇨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강한 엘니뇨가 오면 이상 기후가 많이 그러니까 엘니뇨는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기온이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그 밀밭에 메뚜기 떼가 출범한다든가 병충해가 심해져요. 그러겠죠. 그러면 곡물 생산량이 줄어요. 더군다나 이상 기후면 지역마다 다른데 유럽도 지금 가뭄이 더 쳤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지역은 반대로 홍수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상 기후 현상은 특정 지역에는 가뭄, 특정 지역에는 홍수, 특정 지역에는 폭염, 특정 지역에는 뭐 이런 식으로 어, 평상시의 온도나 뭐 이런 것에 벗어나는 그런 기온 현상. 그러면 농작물 공급이 크게 위축되죠. 그뿐 아니라 곡물뿐만 아니라 식료품 가격뿐만 아니라 또 뭐가 문제예요? 제가 엘니뇨 때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공급에도 차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거나 또 오히려 추워지거나 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죠. 가축 농장이나 이런 데도.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은 부족해져요. 왜? 산사태가 나거나 뭐 홍수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조업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광산도 마찬가지예요. 철, 비철 금속 같은 공급이 부족해져요. 그러다 보면 이런 원자재 가격이 다시 치솟을 수 있어요. 지금으로서 기상과학자들은 강한 엘니뇨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원자재 가격에 추종하는 ETF는 오히려 한 6월쯤에 들어가셨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원자재 추천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원유 가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 기후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 물가 잡는 일이 더디게 걸릴 수 있겠죠? 그렇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이 물가 상승률 41년 만에 최고치, 우리나라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22년 6월, 7월 그때의 원자재 가격 생각해 보세요. 국제 유가도 100달러가 넘었고 식료품 가격도 역사상 최고치였고 비철 금속 가격도 최고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다시 그런 가격이 오르면 고물가라는 문제를 해소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지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롬 파월도 FMC 위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변수가 뭘까요? 세 번째 변수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전역에 스트라이크라고 써 있죠. 스트라이크 하면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스트라이크가 파업이거든요. 파업을 벌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pay up, 임금을 올려달라, 우리 죽겠다, 우리 노동자들 죽겠다. 이 고물가 현상 속에서 임금은 떨어지고 임금 좀 올려달라. 이 고물가에 비하면 임금은 너무나 안 올라갔다. 임금을 좀 올려줘야 우리가 좀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절규하면서 굉장히 많은 파업 일어나고 있습니다. 23년에 일어날 기존 파업과 앞으로 발생할 현재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파업
특히 여기 UPS가 여러분 잘 아시죠? 해외에서 뭐 즉시래요. 제가 즉시 분석하니까 즉시 분석이 해외에서 뭐 해외 탁송 같은 거 받으면 UPS 이렇게 찍혀 있죠. 뭡니까? 물류 회사예요. 세계에서 3위 안에 드는 물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직원들이 파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류비가 올라가겠죠. 물류가 마비가 걸리면 물류비가 올라가겠죠. 우리 요소수 사태 있었을 때 요소 공급 부족했었을 때 물류비가 일시적으로 올라갔었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빅 3 automakers 이게 미국 자동차 노조들 표현해 보면 자동차 노조 3대 자동차 회사 노조 연합회가 있어요. 여기서 또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파업들이 근래 들어 가장 강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이런 파업이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경제나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파업이 있으니 임금을 올려달라. 그럼 임금 올려달라는 임금 협상, 노조 측의 임금 협상이 더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에요?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들이 파업하면 그만큼 노동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그만큼 물류 대란이라든가 자동차 공급 뭐 부품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런 건 부품 가격을 올려준다든가 물류비를 그러니까 어쨌든 가격 상승 압력이라는 거죠. 임금 인상도 근원 물가를 올려놓는 역할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파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급망 병목 현상을 야기하니까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3대 변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조 효과가 상쇄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엘니뇨를 비롯한 이상 기후가 이 원자재 가격을 올려놓을 수 있고 곡물 가격을 비롯한 세 번째가 미국을 비롯한 유럽 또 주요 지역들의 파업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전망책에 23년 경제를 제가 매년 경제 전망할 때 그 해를 무슨 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3년은 내핍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내핍은 궁핍하다 핍, 궁핍함을 이겨내야 하는 해. 그렇게 어려운 가난한 해다. 그러니까 이런 파업, 대규모 파업 같은 것들도 연출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너무나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에 도저히 이 임금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힘들다 하면서 파업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물가 잡는 게 스티키하다라는 거. 스티키하다. 물가 잡는 게 더디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3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인지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연준 위원 자격이 없는 거죠. 당연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23년 하반기에 이 미국 물가의 변수가 될 요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잠정적으로 금리 인상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은 들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났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직도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라고 표현할 것이고 또 잭슨 홀 미팅 때 꼭 기대해 보세요. 딱 한 달 후에 있습니다. 이때 잭슨 홀 미팅 때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강의 제목 기조연설이죠. 그 제목이 있거든요. 지속 가능한 미국 경제 뭐 이런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미국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펼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가나 그 밖에 다른 요소들을 보면 금융 안정 부분이 가장 관건이지만 나머지 요소를 보면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금융 안정 여부를 좀 진단해 가면서 금융 안정, 그러니까 금융 부실이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